빗방울이 아스팔트를 두드리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네온사인이 깜빡이는 허름한 골목길, 그 사이로 한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정장 바지는 진흙으로 더럽혀졌고 한때 깔끔했을 셔츠는 이제 구겨져 있었다. 이 새끼 어디 갔어? 뒤에서 들려오는 거친 목소리에 준호는 온몸이 경직되었다. 그는 숨을 죽이며 골목 깊숙이 몸을 숨겼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분명히 이쪽으로 왔는데. 새끼가 쥐처럼 숨었네. 천천히 찾아보자. 준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골목 끝에 작은 간판이 하나 보였다. 동철이네 치킨.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곳이 유일한 피난처였다.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가니 기름 냄새와 닭 튀기는 소리가 코끝을 자극했다. 다행히 가게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준호는 주방 뒤쪽으로 기어들어가 몸을 웅크렸다. 그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6개월 전만 해도 그는 데일그룹의 막내 아들로서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해외 유학까지 마치고 돌아와 회사에 입사했다. 모든 것이 순탄할 줄만 알았다. 하지만 회사 내부의 부정부패를 발견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아버지와 형들이 저지른 일들을 고발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가 배신자가 되어버렸다. 가족들은 그를 미친놈 취급했고 결국 집에서 쫓겨났다. 설상가상으로 누군가 그의 이름으로 거액의 사채를 썼다. 아마도 가족들이 그를 완전히 매장시키려는 계획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그는 하루아침에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후, 숨을 고르려 애쓰던 준호의 귀에 발소리가 들렸다.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발걸음이 들려왔다. 여기 사람 있어? 누구세요? 밖에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마 가게 사장인 모양이었다. 우리가 찾는 놈이 이쪽으로 도망쳤는데 혹시 못 봤나? 어떻게 생긴 사람인데요? 키 180 정도의 정장 입은 놈.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고. 준호는 더욱 몸을 웅크렸다. 이제 정말 끝장이었다. 가게 사장이 자신을 발견하면 그대로 넘겨줄 것이 분명했다. 그런 사람은 못 봤는데요. 제가 배달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정말로? 네, 정말입니다. 이 시간에 정장 입은 사람이 이런 골목에 올 일이 있겠어요? 사채업자들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발소리가 멀어져 갔다.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아직 긴장을 풀 수는 없었다. 몇 분이 지나고 나서야 가게 안이 조용해졌다. 그때 주방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준호는 얼어붙었다. 나와도 돼요. 따뜻한 목소리였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고맙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동철은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명품 정장에 비싼 시계, 하지만 얼굴은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 못한 듯 지저분했다.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일단 씻고 오세요. 동철은 화장실을 가리켰다. 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 완전히 초라한 모습이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니 조금 정신이 들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집에도 갈 수 없고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다. 돈도 거의 떨어져 가고 있었다. 화장실에서 나오니 동철이라면 한 그릇을 준비해두고 있었다. 먹어요. 많이 굶었죠? 정말 고맙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갚을 것까지는. 그냥 따뜻하게 먹어요. 준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없었다.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 접근했고 위기가 닥치자 모두 떠나갔다. 라면을 먹으며 준호는 동철을 관찰했다. 손이 거칠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다.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것 같았다. 실례지만 무슨 일로 그 사람들한테 쫓기게 된 거예요? 동철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사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 동철이 더 큰 곤란에 빠질 수도 있었다. 빚 때문입니다. 사업이 망해서. 아, 그렇구나.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동철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준호는 그런 동철의 배려에 감사했다. 밤이 깊어가면서 비는 더욱 세게 내렸다. 준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찜질방이나 PC방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도 있지만 사채업자들이 그런 곳들을 다 뒤질 것이 뻔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요. 동철의 제안에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도움을 받았어요. 비도 오고 밖에 나가면 또 그 사람들한테 걸릴 텐데. 그냥 오늘 하루만요. 준호는 동철의 진심이 느껴졌다. 이 사람은 정말로 자신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보답하겠습니다. 보답은 무슨? 서로 힘들 때 도와주는 게 사람 사는 일이죠. 동철은 가게 한쪽에 간단한 침구를 깔아주었다. 준호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안전한 곳에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살아야 할까? 앞으로의 일이 막막하기만 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계속 들렸다. 그 소리에 묻혀 준호의 작은 흐느낌이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이른 아침, 동철은 평소와 같이 오시 30분에 눈을 떴다. 30년 넘게 치킨 가게를 운영하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가게 한쪽에서 누군가 자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다. 준호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얼굴에는 여전히 피로가 역력했지만 어제보다는 편안해 보였다. 동철은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가게 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냈다. 비는 그쳤지만 아직 땅이 젖어 있었다. 골목길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다. 동철은 커피를 끓이며 어젯밤 일을 떠올렸다. 그 청년이 도대체 누구일까? 정장 차림으로 보아 사무직이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 같았는데 어떻게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게 된 걸까? 아, 일어나셨구나. 7시쯤 되어서야 준호가 눈을 떴다. 그는 당황한 듯 주변을 둘러보더니 자신이 어디 있는지 기억해냈다. 죄송합니다. 늦게까지 잤네요. 괜찮아요. 많이 피곤했을 텐데. 커피 드실래요? 동철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자 준호는 두 손으로 받아들었다. 오랜만에 맛보는 따뜻한 커피였다. 사장님, 어떻게 불러드리면 될까요? 동철이라고 불러요. 김동철이에요. 저는 준호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형님. 준호는 정중히 인사했다. 동철은 그의 예의 바른 모습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다. 단순히 사업에 실패한 사람 같지는 않았다. 오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철의 질문에 준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사실 갈 곳이 없었다. 하지만 이곳에 계속 머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일단 어디 가서 몸을 숨기고 상황을 정리해봐야겠어요. 그 사람들이 또 올 수도 있는데. 동철의 걱정스러운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채업자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에게 있어 준호는 큰 돈이 걸린 건이었으니까. 오전 10시쯤 가게에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다. 동네 아주머니였다. 사장님, 치킨 한 마리 포장해주세요. 네, 잠깐만요. 동철이 주방으로 들어가는 사이 준호는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시선이 자꾸 그에게 향했다. 사장님, 저 사람 누구예요? 어제 밤에 경찰차 소리도 나고 해서. 아, 제 조카예요.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동철의 자연스러운 거짓말에 준호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아주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치킨을 받아 나갔다. 죄송합니다. 괜한 의심을 받게 해서. 괜찮아요. 동네 사람들은 원래 궁금한 게 많아요. 점심시간이 되자 배달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동철은 혼자서 요리하고 배달까지 해야 했다. 준호는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형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그냥 쉬어요. 하지만 주문이 몰리자 동철도 버거워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준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설거지라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신세만 질 수는 없어요. 동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소매를 걷어올리고 설거지를 시작했다. 명품 셔츠가 물에 젖어도 상관없었다. 오후 2시쯤 갑자기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다. 어젯밤 그 사채업자들이었다. 준호는 순간 얼어붙었다. 사장님, 어젯밤에 거짓말하신 거 아니죠? 키 큰 사내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뒤로 두 명이 더 따라 들어왔다. 무슨 말씀이세요? 동철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내심 긴장하고 있었다. 근처 CCTV 확인해 보니까 분명히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찍혔어요. 그런데 나가는 건 안 찍혔고, 준호는 주방 뒤에 숨어 있으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이번엔 정말 끝장이었다. CCTV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여기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직접 확인해 보죠. 사채업자들이 가게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준호는 더욱 몸을 웅크렸다. 발견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사장님, 뭐 숨기는 거 있으면 지금 말하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리도 좋게 좋게 하고 싶거든요. 그때였다. 동철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아,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남의 가게 와서 협박하고. 협박이 아니라 찾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 했잖아. 계속 이러면 경찰 부를 거야. 동철의 당당한 태도에 사채업자들이 당황했다. 보통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 무서워하는데 이 아저씨는 달랐다. 경찰 부르세요. 우리도 신고할 게 있거든요. 우리 돈 떼먹고 도망간 놈 말이에요. 긴장감이 고조되던 그때 가게 문이 또 열렸다. 이번에는 동네 파출소 경찰관이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에요? 젊은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사채업자들은 순간 당황했다. 아, 경찰관님. 이분들이 찾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없다고 해도 자꾸 괴롭히네요. 동철이 먼저 말했다. 저희는 빚 떼먹고 도망간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합법적으로 추심하는 거라고요. 합법적이면 법원에 신청하세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경찰관의 말에 사채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들은 동철을 째려보며 가게를 나갔다. 나중에 또 올 거예요.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동철은 끝까지 당당했다. 경찰관이 상황을 정리하고 나간 후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다. 준호는 떨리는 다리로 주방에서 나왔다. 동철은 그를 보며 안심한 듯 한숨을 쉬었다. 괜찮아요?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까지 위험에 빠뜨릴 뻔했어요. 됐어요. 그런 놈들한테 굽실거릴 필요 없어요. 동철의 말에 준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자신을 위해 위험을 감수해준 것이었다. 하지만 정말로 또 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 쫓아내면 되죠. 뭐. 동철의 태어난 모습에 준호는 새삼 감동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정말 있구나 싶었다. 형님, 정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나중에 하고 일단은 몸 조심해요. 그놈들이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 오후 내내 가게는 조용했다. 하지만 둘 다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사채업자들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저녁때가 되자 배달 주문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 동철은 또다시 바빠졌다. 준호는 자신 때문에 동철이 고생하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었다. 형님, 제가 정말로 도와드릴게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이번에는 동철도 거부하지 않았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다. 그렇게 준호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 하루만 머물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더 오래 있게 될 것 같았다. 형님, 정말 괜찮을까요? 준호는 세 번째로 같은 질문을 했다. 사채업자들이 다녀간 지 이틀이 지났지만 아직도 불안했다. 동철은 치킨을 튀기면서 대답했다. 괜찮다고 했잖아요. 며칠만 있다가 상황 정리되면 나가면 되죠. 하지만 며칠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보름이 되어가고 있었다. 준호는 갈 곳이 없었고 동철은 그를 내보낼 마음이 없었다. 그런데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가요? 동철의 솔직한 질문에 준호는 답할 말이 없었다. 사실 그도 모르는 일이었다. 가족들이 화해의 손길을 내밀 가능성은 희박했고 사채 문제도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았다. 죄송해요, 형님. 제가 너무 민폐를 끼치고 있네요. 민폐까지는 아니지만 솔직히 불편하긴 해요. 동철의 직설적인 말에 준호는 움찔했다. 하지만 당연한 일이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 제가 더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설거지, 청소, 배달까지 다 하겠습니다. 배달은 무리예요. 얼굴 알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맞았다. 준호는 아직 신분을 숨겨야 하는 처지였다. 하지만 가만히 있기만 할 수도 없었다.
다음 날부터 준호는 본격적으로 가게 일을 도왔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를 하고 재료 정리를 했다. 설거지는 물론이고 치킨을 튀기는 일까지 배우기 시작했다. 아니, 그렇게 하면 기름이 튀어요.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다. 명문대를 나오고 해외 유학까지 했지만 이런 일은 해본 적이 없었다. 기름에 데이고 접시를 깨뜨리고 주문을 잘못 받기까지 했다. 아이고, 이러다가 가게 망하겠네. 동철은 한숨을 쉬었지만 준호를 내보내지는 않았다. 오히려 더 꼼꼼히 가르쳐 주었다. 치킨 튀기는 건 타이밍이 중요해요. 너무 일찍 뒤집으면 속이 안 익고 너무 늦으면 겉이 타버려요. 네, 알겠습니다. 준호는 진지하게 들었다. 이런 일을 배우는 것도 나름 재미있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설거지 속도도 빨라지고 치킨 튀기는 것도 제법 모양새가 나왔다. 동철도 조금씩 준호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준호 씨, 진짜 어떤 일 하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저녁 동철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사무직이었어요. 기획 업무 같은 거요.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다. 회사에서 기획 업무를 맡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머리가 좋구나. 가게 운영하는 것도 금방 이해하고. 준호는 실제로 가게 운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매출 현황을 살펴보고 재료비 계산도 해봤다. 그리고 몇 가지 개선점을 발견했다. 형님, 혹시 제안 하나 해도 될까요? 뭔데요? 배달 앱을 더 활용해보면 어떨까요? 지금은 전화 주문이 대부분인데 앱으로도 많이 주문이 들어와요.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복잡하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진도 더 예쁘게 찍고 메뉴 설명도 자세히 써놓으면 주문이 더 들어올 거예요. 동철은 반신반의했지만 준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일주일 만에 배달 주문이 30% 늘어난 것이다. 와, 진짜 효과가 있네요. 그럼요. 요즘 사람들은 다 앱으로 주문해요. 준호는 뿌듯했다. 자신이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이상 짐짝 취급받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 동업자가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함께 사는 것이 항상 즐겁지만은 않았다. 생활 패턴이 달랐다. 동철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타입이었고 준호는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습관이 있었다. 화장실 사용 시간도 겹쳤고 음식 취향도 달랐다. 준호 씨, 라면 끓일 때 양파 좀 넣지 마요. 저 양파 못 먹어요. 아, 죄송해요. 몰랐어요. 그리고 화장실 쓰고 나서 환기 좀 시켜놔요. 네, 알겠습니다. 사소한 것들이 쌓여가면서 둘 다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 특히 동철은 30년 넘게 혼자 살아온 터라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것이 더욱 어려웠다. 아, 진짜 답답해. 어느 날 동철이 폭발했다. 준호가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뜨린 것이 계기였다. 죄송합니다, 형님. 제가 사서 갚을게요. 갚을 게 아니라 조심 좀 하라고요. 네. 정말 죄송해요. 그날 밤 둘 사이에는 어색한 기류가 흘렸다. 준호는 자신이 정말로 민폐만 끼치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했다. 동철도 너무 심하게 화를 낸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다. 다음 날 아침 동철이 먼저 사과했다. 어제 너무 심하게 말했네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형님. 제가 조심성이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봐요. 둘 다 힘든 상황이니까. 그날부터 둘은 서로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준호는 동철의 생활 패턴에 맞추려 했고 동철은 준호의 서툰 점을 참고 가르쳐 주었다. 형님, 저 진짜 열심히 할게요. 형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요. 우리 힘내봐요. 한 달이 지나자 둘은 제법 호흡이 맞기 시작했다. 준호의 아이디어로 메뉴도 다양해졌고 매출도 꾸준히 늘었다. 동철도 준호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 친구 정말 머리가 좋아.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하지? 하지만 여전히 준호의 정체는 수수께끼였다. 가끔 보이는 그의 행동이나 말투에서 범상치 않은 배경이 느껴졌다. 명품 시계, 고급 정장,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교양과 지식이 보통 사람과는 달랐다. 준호 씨, 혹시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책 읽는 걸 좋아해서요. 대학은 어디 나왔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이요. 항상 애매하게 대답하는 준호가 동철은 더욱 궁금했다. 하지만 더 이상 파고들지는 않았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을 테니까. 어느 날 저녁 가게에 취객 한 명이 들어왔다. 중년 남성으로 보이는 그는 이미 많이 취한 상태였다. 치킨 한 마리, 그리고 맥주. 죄송하지만 맥주는 없어요. 치킨만 판매합니다. 동철의 말에 취객이 화를 냈다. 뭐? 치킨집에 맥주가 없어? 말이 돼? 저희는 정말 치킨만 파는 곳이에요. 아, 진짜 짜증나네. 다른 데 가야겠네. 취객이 일어서다가 비틀거리며 테이블을 넘어뜨렸다.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아, 뭐 하는 거야? 동철이 화를 냈지만 취객은 더욱 난폭해졌다. 뭐가 어때서? 치킨집 주제에 맥주도 없고. 나가요. 당장 나가라고. 야, 이 아저씨가 지금 나한테 반말해. 상황이 험악해지는 것을 본 준호가 나섰다. 손님 진정하세요. 제가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 사다 드릴게요. 진짜? 그럼 그렇게 하지 그래. 준호의 부드러운 말투에 취객이 조금 진정했다. 하지만 동철은 탐탁지 않았다. 왜 그런 말을 해요? 술 취한 사람한테 술을 더 주면 어떻게 해요? 일단 상황을 정리하고 보죠. 준호는 편의점에 다녀와서 맥주를 가져다 주었다. 취객은 그제야 만족하며 치킨과 맥주를 주문했다. 역시 젊은 친구가 센스가 있어.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취객이 더 취해서 가게 안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아, 조용히 해요. 동철이 제지했지만 소용없었다. 오히려 취객이 더 소란을 피웠다. 그때 누군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나타났다. 여기서 신고 들어왔는데요. 젊은 경찰관이 들어오자 취객이 겨우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준호의 얼굴이 경찰관의 눈에 들어왔다. 잠깐 혹시. 경찰관이 준호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준호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신분증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그래도 신분 확인은 해야 해서요. 준호는 어쩔 수 없이 신분증을 꺼냈다. 경찰관이 신분증을 보더니 눈이 커졌다. 이분, 혹시 대일그룹 회장님의. 그 순간 준호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동철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대일그룹? 회장?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대일그룹이 뭐죠? 동철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경찰관은 신분증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 제가 착각한 것 같네요. 준호가 급하게 말했다. 경찰관도 상황을 파악한 듯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취객을 데리고 나간 후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다. 준호 씨, 방금 그 경찰관이 한 말이 뭐예요? 동철의 날카로운 질문에 준호는 당황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다. 형님, 사실 제가 일단 정리부터 하고 얘기해요. 동철은 깨진 그릇들을 치우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의심이 떠나지 않았다. 정리가 끝난 후 둘은 마주 앉았다. 준호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형님 사실 대기업 집 아들이에요. 뭐라고요? 대일그룹 회장의 막내 아들입니다. 동철은 잠시 말을 잃었다. 대일그룹이면 국내 10대 기업 중 하나였다. 그런 곳의 회장 아들이 자신의 가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니. 그럼 왜 여기서? 준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했다. 가족의 부정부패를 고발하려다 오히려 배신자가 된 일, 집에서 쫓겨난 일, 그리고 누군가 자신의 이름으로 사채를 쓴 일까지. 그래서 쫓기게 된 거였구나. 동철은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준호의 교양, 지식, 그리고 가게 운영에 대한 남다른 통찰력까지. 형님, 정말 죄송해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말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동철은 생각보다 담담했다. 오히려 준호가 더 당황했다. 형님은 화 안 나세요? 왜 화가 나요? 속인 건 아니잖아요. 그냥 말 안 한 거지. 하지만 부자든 가난하든 지금 여기서 함께 일하고 있는 건 똑같잖아요. 동철의 말에 준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 사람은 정말 특별했다. 다음 날부터 준호는 더욱 적극적으로 가게 운영에 참여했다.
이제 자신의 정체를 숨길 필요가 없어지자 본래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형님, 이 메뉴 구성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해요? 지금은 치킨만 파는데 사이드 메뉴를 늘려보면 어떨까요? 치킨무, 피클, 콜슬로 같은 거요. 그런 거 만들 줄 모르는데요. 제가 레시피 찾아서 같이 해볼게요. 준호는 인터넷으로 각종 레시피를 찾아보고 재료비 계산까지 해봤다.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서 맛도 봤다. 와, 이거 진짜 맛있네요. 동철도 준호가 만든 콜슬로를 맛보고 놀랐다. 단순히 인터넷 레시피를 따라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개선을 가한 것이었다.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해내요? 회사 다닐 때 마케팅 업무도 했거든요. 소비자 분석 같은 거요. 준호는 치킨 가게를 하나의 비즈니스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고객층 분석, 경쟁업체 조사, 수익성 분석까지. 형님, 우리 가게 주 고객층이 20-30대 직장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간편하고 든든한 식사를 원해요. 그래서요? 치킨도 좋지만 덮밥이나 볶음밥 같은 메뉴도 추가하면 어떨까요? 점심시간에 주문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동철은 준호의 분석에 감탄했다. 30년 넘게 가게를 운영했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그런데 주방이 좁아서 메뉴를 늘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기존 재료로 만들 수 있는 메뉴들로 구성하면 돼요. 준호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놨다. 치킨에 사용하는 재료들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메뉴들을 제안했다. 일주일 만에 새로운 메뉴들이 추가되었다. 치킨맛 요덮밥, 닭강정볶음밥, 치킨 샐러드까지.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사장님, 이 덮밥 진짜 맛있어요. 어디서 레시피 구하셨어요? 우리 직원이 개발한 거예요. 동철은 뿌듯하게 대답했다. 준호를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매출도 눈에 띄게 늘었다. 한 달 만에 30% 이상 증가했다. 동철은 믿을 수 없었다. 준호 씨,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생각해내요? 경영학 전공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회사에서 이런 일 많이 했어요. 준호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고 있었다. 비록 가족에게서는 버림받았지만 자신이 가진 능력은 여전히 유효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준호의 마음가짐이었다. 지금까지는 남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일했다면 이제는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재미를 느끼고 있었다. 형님, 저 이 일이 정말 재미있어요. 그래요? 치킨 튀기는 게 재미있어요? 치킨 튀기는 것보다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메뉴로 매출이 늘어나는 것도요. 동철은 준호의 말에 공감했다. 그도 3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느껴온 보람이었다. 그런데 정말 괜찮아요? 대기업 아들이 이런 일 해도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진짜로요. 준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편했다. 어느 날 저녁 단골 손님 한 명이 준호를 불렀다. 사장님, 저 직원분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디서 모셔온 거예요? 우리 조카예요. 동철은 이제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아니, 어쩌면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었다. 준호는 이제 진짜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 조카분이 정말 똑똑하시네요. 앞으로 이 가게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날 밤 장사를 정리하며 동철이 말했다. 준호 씨, 우리 정말 동업할까요? 네.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요. 이렇게 잘 되는데 계속 함께하면 어떨까 해서요.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언젠가는 자신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확실하지 않았다.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우리 팀워크 좋잖아요. 그날 밤 준호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었다. 과연 이대로 계속 살아가도 될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지금 이 순간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는 것이었다. 한 달 반이 지나면서 동철이네 치킨은 동네에서 꽤 유명한 맛집이 되어 있었다. 준호의 아이디어로 새로 만든 메뉴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다. 사장님, 오늘도 치킨맛 요덮밥 2개 포장이요. 네, 잠시만요. 바쁜 저녁 시간 준호와 동철은 손발을 맞춰 주문을 처리했다.
이제는 서로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호흡이 맞았다. 형님, 재료 떨어져 가요. 내일 아침에 발주해야겠어요. 알겠어요. 준호 씨가 계산해 놓은 거 보고 주문할게요. 준호는 재료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하고 있었다. 매일 매출과 재료 소모량을 기록해서 언제 무엇을 얼마나 주문해야 하는지 정확히 계산했다. 오후 9시쯤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정리를 하던 중이었다. 갑자기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술에 취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아, 여기 사장 누구야? 네, 무슨 일이세요? 동철이 당황하며 다가갔다. 취객은 비틀거리며 테이블을 붙잡았다. 내가 어제 여기서 치킨 시켰는데 배탈 났어. 어떻게 할 거야? 배탈이요? 저희 음식은 항상 신선한 재료로. 신선하긴 뭐가 신선해. 내가 병원까지 갔다고. 취객이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을 발로 찼다. 그 바람에 위에 놓여있던 소스통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손님 진정하세요. 차근차근 얘기해봐요. 준호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 하지만 취객은 더욱 화를 냈다. 야, 너 누구야? 사장도 아닌 놈이 나서. 저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일단 앉으셔서. 앉긴 뭘 앉아. 배상해. 당장 배상하라고. 취객이 주먹을 휘두르려는 순간 동철이 그 사이에 끼어들었다. 손님 그만하세요. 이러시면 경찰 부를 수밖에 없어요. 경찰? 좋아. 불러봐. 내가 무서워서 그러겠어? 상황이 심각해지자 옆 가게 사장이 112에 신고를 했다. 10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다.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다. 한 명은 40대 중반의 베테랑이었고 다른 한 명은 20대 후반의 젊은 경찰관이었다. 여기서 신고 들어왔는데요. 네, 이 손님이 갑자기 와서 난동을 부리셔서요. 동철이 상황을 설명했다. 취객도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했다. 제가 어제 여기서 치킨 먹고 배탈이 났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진다니까. 배탈 나신 거 확실해요? 병원에서 진단서도 받았어요. 취객이 가방에서 병원 영수증을 꺼냈다. 하지만 날짜를 보니 일주일 전이었다. 손님, 이거 일주일 전 영수증인데요. 젊은 경찰관이 지적했다. 취객은 당황하며 중얼거렸다. 아, 그게. 어쨌든 여기서 먹고 탈이 났다고. 일주일 전에 여기서 드셨다는 거죠? 그래. 하지만 동철은 확신에 차서 말했다. 일주일 전에는 그분 안 오셨어요. 저희 단골 손님들은 다 기억해요. 거짓말하지 마. 취객이 또다시 흥분하기 시작했다. 베테랑 경찰관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나섰다. 일단 CCTV부터 확인해 봅시다. 여기 CCTV 있죠? 네, 있습니다. 동철이 CCTV 모니터를 켰다. 일주일 전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다. 여기 보세요. 일주일 전 이 시간대에는 다른 손님들만 있었어요. 영상을 보던 젊은 경찰관의 눈이 갑자기 커졌다. 화면 속에서 치킨을 튀기고 있는 준호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잠깐 저분. 경찰관이 준호를 자세히 쳐다보았다. 준호는 불안한 기색을 숨기려 애썼지만 경찰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혹시 신분증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요? 왜요? 그냥 확인차에서요. 준호는 어쩔 수 없이 신분증을 꺼냈다. 경찰관이 신분증을 받아보더니 깜짝 놀랐다. 정준호. 이 이름이 혹시 대일그룹. 그 순간 분위기가 급변했다. 베테랑 경찰관도 신분증을 보더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분, 대일그룹 회장님의 막내 아들 아닌가요? 동철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준호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준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경찰관들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몇 달 전에 실종 신고 들어왔던 그분 맞죠? 가족들이 엄청 찾고 있었는데. 실종 신고요? 동철이 당황하며 물었다. 준호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네, 대일그룹에서 공식적으로 실종 신고를 냈어요. 납치나 테러 가능성도 있어서 경찰이 총동원되어 찾고 있었거든요. 준호는 가족들이 실종 신고까지 냈다는 사실에 놀랐다. 자신을 집에서 쫓아내놓고도 세상에는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었다. 그럼 이분이 정말
동철이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네, 맞습니다. 취객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자 슬금슬금 나가려 했지만 이미 경찰관들의 관심은 온통 준호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일단 가족분들께 연락드려야겠어요. 몇 달째 찾고 있었으니까. 잠깐요. 준호가 급하게 말했다. 제발. 아직은 안 돼요. 제가 직접 연락할게요. 하지만 이미 공식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서요. 베테랑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가족에게 연락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룻밤만 시간을 주세요. 내일 아침에 제가 직접 연락드릴게요. 준호의 간절한 부탁에 경찰관들은 잠시 망설였다. 이해는 하지만 규정상 바로 연락을 드려야. 제발이요. 하루만요. 그때 동철이 나섰다. 경찰관님, 이 친구가 여기서 몇 달째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도망갈 사람이 아니니까 하루 정도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베테랑 경찰관이 동철과 준호를 번갈아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정오까지는 연락을 드리셔야 해요. 안 그러면 저희가 직접 연락드릴 수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경찰관들이 나간 후 가게는 깊은 정적에 빠졌다. 취객도 어느새 사라져 있었다. 준호 씨.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동철의 복잡한 표정에 준호는 미안함이 밀려왔다. 그냥 준호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여전히 준호예요. 데일그룹 회장 아들이. 실종 신고까지 났던 사람이 우리 가게에서. 동철은 아직도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준호의 정체를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형님, 정말 죄송해요. 더 큰 일에 휘말리게 해서. 휘말리긴 뭘. 그런데 정말 가족들이 찾고 있었구나. 찾는 게 아니라 거칠해해요.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준호는 자신의 복잡한 사정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 가족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서 실종 신고를 낸 게 아니라는 것을. 그래도 이제 들통났으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내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생각해봐야겠어요.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이었다. 몇 달 동안 쌓아온 평온한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동철도 마찬가지였다. 함께 일하던 사람이 알고 보니 재벌가 아들이라니. 그동안 자신이 대하던 방식이 적절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같이 가게 문을 열었지만 둘 다 마음이 무거웠다. 형님, 어제 일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저 때문에 가게에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무슨 소리예요? 피해는 무슨. 하지만 둘 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했다. 준호의 정체가 알려지면 언론이 몰려들 것이고 평범한 치킨 가게는 더 이상 평범할 수 없게 될 것이었다. 오전 10시쯤 준호가 결심한 듯 말했다. 형님, 저 연락해야겠어요. 가족한테요? 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준호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집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리더니 비서가 받았다. 회장님 댁입니다. 준호예요.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준호. 도련님이신가요? 네. 아버지 계세요? 잠깐만요. 바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걱정이나 안도의 기색은 전혀 없었다. 어디 있었어? 아버지. 몇 달째 소식도 없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묻고 있어.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였다. 준호는 실망했지만 놀라지는 않았다. 치킨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치킨 가게에서 알바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미쳤나? 우리 집 아들이 치킨 가게에서 알바를? 저한테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당장 집으로 와. 지금 언론에서 난리가 났어. 언론이요? 준호는 깜짝 놀랐다. 아직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경찰에서 연락 왔어. 너 찾았다고. 벌써 기자들이 움직이고 있어. 준호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다. 경찰관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었다. 아버지, 저는. 됐어. 더 이상 말하지 마. 일 시간 안에 집으로 와. 전화가 끊어졌다.
준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동철을 바라봤다. 어떻게 됐어요? 벌써 언론에 알려졌대요. 곧 기자들이 몰려올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정말, 네, 끝인 것 같아요. 30분 후 정말로 기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가게 앞에 몰려들었다. 저기 있다. 데일그룹 막내 아들. 몇 달 동안 여기서 뭘 했나요? 가족과 갈등이 있었던 건가요?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다. 준호는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때 동철이 나섰다. 여기는 영업하는 곳입니다. 나가세요. 사장님, 몇 달 동안 데일그룹 아들을 숨겨주신 이유가 뭔가요? 돈을 받고 숨겨준 건가요? 기자들의 질문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다. 동철은 화가 났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만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준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모든 카메라가 그에게 집중되었다. 저는 정말로 여기서 행복했어요. 행복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몇 달 동안 이 가게에서 일하면서 처음으로 진짜 삶이 뭔지 알게 됐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이런 대답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 가출한 건 아닌가요? 갈등이 있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가출이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정말로 살고 싶었어요. 그때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골목으로 들어왔다. 준호의 가족들이 직접 나타난 것이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준호의 형과 회사 임원들이었다. 아버지는 오지 않았다. 준호야, 뭘 하고 있는 거야? 형이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형, 빨리 가자.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셔. 저는 됐어, 말하지 마. 지금 당장 가야 해. 형이 준호의 팔을 잡아 끌려 했다. 하지만 준호는 저항했다. 저는 안 갈래요. 뭐라고? 여기가 제 집이에요.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기자들은 이 상황을 놓치지 않고 계속 촬영했다. 준호야, 정신 차려. 내가 누구인데 이런 곳에서. 저는 그냥 준호예요. 여기서 치킨 튀기고 설거지하는 준호요. 그 순간 동철이 앞으로 나왔다. 죄송하지만 여기는 영업하는 곳이에요. 손님들한테 피해가 가고 있어요. 당신이 우리 동생을 숨겨준 사장인가요? 형이 동철을 째려보며 말했다. 동철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대답했다. 숨겨준 게 아니라 같이 일한 거예요. 같이 일했다고요? 네. 몇 달 동안 성실하게 일했어요. 좋은 아이예요. 동철의 말에 준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 사람은 끝까지 자신을 지켜주려 하고 있었다. 아무튼 이제 집으로 가야 해요. 더 이상 폐를 끼칠 수는 없어요. 임원 중 한 명이 나서서 말했다. 폐가 아니에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곳에서의 시간이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진짜 사람들을 만났고 진짜 일을 배웠어요. 기자들이 준호의 말을 놓치지 않고 받아 적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출 스캔들이 아니라 더 큰 이야기가 될 것 같았다. 상황은 점점 복잡해져만 갔다. 준호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기자들과 가족들로 북적이는 가게 앞에서 준호는 깊은 숨을 쉬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도망갈 수도 없었다.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이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준호가 카메라를 향해 말하기 시작했다. 기자들이 일제히 조용해졌다. 저는 가출한 게 아닙니다. 쫓겨난 거예요. 쫓겨났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한 기자가 질문했다. 준호의 형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준호야, 그만해. 지금 하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다. 6개월 전 저는 회사 내부의 부정부패를 발견했습니다. 정부 입찰 과정에서의 비리,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한 압력, 세금 포탈까지.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예상보다 훨씬 큰 스캔들이었다. 그래서 이를 내부적으로 고발하려 했지만 오히려 제가 배신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정신병자라고 했고 결국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런 부정부패가 정말 있었나요? 증거도 있습니다. 제가 모은 자료들이. 준호. 형이 큰 소리로 제지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회사를 망치려고. 망치는 게 아니라 바로잡으려는 거예요, 형. 준호의 단호한 말에 주변이 다시 조용해졌다.
더 심각한 건 제가 집에서 나온 후에 누군가 제 이름으로 거액의 사채를 썼다는 거예요. 저를 완전히 매장시키려는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사채요? 네. 그래서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게 되었고 갈 곳이 없어서 이 가게에 숨게 된 거예요. 동철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에 놀랐다. 준호가 이런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럼 실종 신고는 왜 냈나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다.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연극이었어요. 사실 가족들은 제가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임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를 보았다. 이런 폭로는 회사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었다. 도련님,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회사로 가서 차분히 얘기해 봅시다. 차분히 얘기할 시간은 이미 지났어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여기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계약서, 이메일, 녹음 파일까지. 준호야. 형이 USB를 빼앗으려 했지만 준호는 재빨리 피했다. 왜요, 형? 떳떳하지 못한 일이 있나요? 그게 아니라 가족 일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 가족이라고 하셨나요? 준호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다. 저를 집에서 내쫓을 때는 가족이 아니었는데요. 기자들이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촬영했다. 재벌가의 내부 갈등이 생생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몇 달 동안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준호가 동철을 바라보며 말했다. 동철 형님은 저를 대일그룹 아들이 아니라 그냥 준호로 봐주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도움을 주셨고 함께 일하며 진짜 삶이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동철은 갑작스럽게 주목받는 상황이 부담스러웠지만 준호의 진심이 느껴져 감동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처음으로 제 손으로 돈을 벌어봤고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어요. 한 기자가 질문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일하실 건가요?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 않았다. 저는 이곳이 제 집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때 동철이 나섰다. 저희는 함께 일하는 동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동철의 말에 준호는 눈물이 났다. 이 사람은 끝까지 자신을 받아주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텐데요. 어려워도 해결해 나갈 거예요. 우리 둘이 함께라면 못할 게 없어요. 동철의 당당한 대답에 기자들도 감동하는 기색이었다. 그때 검은 세단이 한 대 더 나타났다. 이번에는 정말로 준호의 아버지가 직접 온 것이었다. 차에서 내린 대일그룹 회장은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다가왔다. 기자들이 더욱 몰려들었다. 준호야. 아버지. 집으로 가자. 저는 안 갈래요. 이 모든 게 오해야. 우리가 너를 내쫓은 게 아니라. 오해가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항받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럼 정말로 회사를 고발할 작정이냐?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정의. 우리가 키워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은혜라고 하셨나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준 적이 있나요? 제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저는 그냥 대일그룹의 상속자였을 뿐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알아.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피해예요. 부자의 대립은 계속되었다. 기자들은 이 모든 상황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다. 정말로 집으로 안 오겠느냐? 여기가 제 집이에요. 아버지는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면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다. 네. 준호의 대답은 담담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리고 모든 상속권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상관없어요. 정말로 후회하지 않겠나? 후회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돌아서서 차에 타려던 그때 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실망할 뿐이에요. 아버지는 잠시 걸음을 멈췄지만 결국 차에 타고 떠났다. 기자들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기서 사시겠습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얻는 거예요. 진짜 삶을,
진짜 행복을 얻는 거예요. 그날 저녁 뉴스는 이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재벌 3세의 파격적인 선택,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기업의 부패 의혹까지. 가게는 하루 종일 기자들과 구경꾼들로 북적였지만 밤이 되어서야 조용해졌다. 형님, 정말 괜찮을까요? 저 때문에 가게가 난장판이 됐는데. 괜찮아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잖아요. 동철의 말에 준호는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서. 다음 날 아침 가게 앞은 전날보다 더한 혼란이었다. 밤사이 준호의 이야기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전국적인 화제가 되어 있었다. 데일그룹 3세, 치킨 가게에서 새 인생. 재벌가 부패 고발한 용기 있는 젊은이. 진짜 삶을 찾은 금수저의 선택. 언론의 반응은 생각보다 우호적이었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준호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가게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기자들, 구경꾼들, 그리고 준호를 보려는 사람들로 골목이 마비되었다. 형님, 이러면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사람이 고민하고 있을 때 뜻밖의 손님이 나타났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다. 혹시 정준호 씨 계신가요? 네, 저인데요. 안녕하세요. 데일푸드 김상무라고 합니다. 데일푸드는 데일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였다. 준호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무슨 일로 오셨죠? 사실 어제 뉴스를 보고 왔습니다. 김상무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준호 씨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안이 있어서 왔어요. 제안이요? 저희 데일푸드에서 이 가게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동철과 준호는 깜짝 놀랐다. 프랜차이즈요? 네. 어제 뉴스를 보고 직접 와서 음식을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특히 준호 씨가 개발한 메뉴들이 뛰어나네요. 김상무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저희는 데일그룹과 적대적인 관계인데 그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준호 씨의 용기를 응원하고 싶어요. 저도 사실 회사 내부의 여러 문제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회에 정말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정의로운 치킨, 진짜 맛의 치킨 같은 컨셉으로요. 준호와 동철은 서로를 바라봤다. 뜻밖의 기회였다.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 가게를 플래그십 스토어로 하고 준호 씨와 동철 씨가 공동 대표가 되는 거예요. 메뉴 개발과 운영은 두 분이 주도하시고 저희는 자금과 시스템을 지원하는 형태로요. 정말인가요? 동철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네. 사실 요즘 소비자들이 진정성 있는 브랜드를 원하거든요. 준호 씨의 스토리와 이 가게의 맛이 결합되면 분명 성공할 것 같아요. 하지만 준호는 신중했다. 혹시 데일그룹 본사에서 압력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데일푸드는 이제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사실 회장님께서도 내심 준호 씨의 선택을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요? 네. 물론 겉으로는 화를 내시지만 속으로는 준호 씨를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준호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정말일까? 일단 시간을 좀 주세요. 형님과 상의해봐야겠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어요. 지금이 타이밍이거든요. 김상무가 떠난 후 준호와 동철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다.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좋은 기회인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저도 그래요. 며칠 전만 해도 조용히 치킨만 튀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프랜차이즈 얘기가 나오니까 실감이 안 나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들이 들어왔다. 동네 단골 손님들이었다. 사장님, 어제 뉴스 봤어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이제 치킨은 언제 먹을 수 있어요? 단골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동철이 미안해했다. 죄송해요. 이 난리통에 장사를 제대로 못했네요.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프랜차이즈 하실 거예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저희는 찬성이에요. 이 맛을 다른 곳에서도 먹을 수 있다면 좋죠. 단골들의 격려에 두 사람은 용기를 얻었다. 오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TV 제작진이 찾아온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KBS 인간극장 제작팀입니다. 인간극장이요? 네. 준호 씨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어서요. 물론 동철 씨의 이야기도 함께요. 저희가 뭐 그럴 만한 사람들인가요? 동철이 어색해하며 말했다. 충분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진정성 있는 이야기가 필요해요. 돈과 지위를 포기하고 진짜 삶을 선택한 준호 씨, 그리고 조건 없이 도움을 준 동철 씨의 이야기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일주일 정도 촬영하면서 일상을 담는 거예요.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요. 준호와 동철은 서로를 바라봤다. 또 다른 변화의 기회였다. 좋아요. 해보죠. 그날 저녁 가게가 조용해진 후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형님, 정말 이 모든 게 꿈 같아요. 저도요. 며칠 전만 해도 그냥 평범한 치킨 가게 사장이었는데.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요? 오히려 신나요. 이 나이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동철의 긍정적인 태도에 준호도 기운을 얻었다. 그럼 프랜차이즈 해봐요. 정말이요? 네. 우리가 만든 맛을 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면 좋잖아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프랜차이즈 계약 준비, 다큐멘터리 촬영, 그리고 가게 운영까지 모든 것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가장 놀라운 건 손님들의 반응이었다. 뉴스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다. 와, 정말 맛있네요. 이 맛이면 프랜차이즈에도 대박 날 것 같아요. 준호 씨 정말 대단해요. 부러워요. 칭찬이 쏟아질 때마다 두 사람은 뿌듯했다. 일주일 후 다큐멘터리 촬영이 끝났다. 제작진은 만족스러워했다. 정말 좋은 소재였어요. 방송되면 반응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계약도 마무리되었다. 데일푸드에서 제시한 조건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 첫 번째 매장은 강남에 열 예정이에요. 준호 씨가 직접 관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 그럼 동철 씨가 총괄 책임을 맡으시고 준호 씨는 메뉴 개발과 품질 관리를 담당하시면 어떨까요? 두 사람 모두 만족스러운 조건이었다. 그런데 계약 당일 뜻밖의 손님이 나타났다. 준호의 어머니였다. 어머니. 준호는 깜짝 놀랐다. 어머니는 며칠 전까지도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준호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뉴스 보고. 그리고 내 아버지도 사실은. 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자랑스럽다고. 내가 용기 있게 옳은 일을 했다고. 준호는 믿기 어려웠다. 정말이요? 응. 겉으로는 화난 척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걱정됐대. 그리고 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걸 후회한다고 했어.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이것도. 어머니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뭐예요? 내 사채 문제. 아버지가 다 해결했어. 그리고 사실 그 사채는 네. 내 형이 내 이름으로 쓴 거였어. 아버지가 다 알아냈어. 준호는 충격을 받았다. 역시 가족들의 짓이었던 것이다. 형이요? 너를 시험해보려고 한 거래. 그런데 너무 심하게 했다고 후회하고 있어.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분노, 실망, 그리고 안도감까지. 어머니, 저는 너무 미안해, 준호야. 우리가 널 제대로 보지 못했어.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이제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준호도 눈물이 났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인정이었다. 어머니,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가 응원할게. 그날 오후 가족들이 모두 가게에 찾아왔다. 아버지, 형, 그리고 다른 가족들까지. 준호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먼저 사과했다. 우리가 너를 이해하지 못했어. 그리고 내가 옳았어. 아버지, 앞으로는 내가 선택한 길을 응원하겠다. 조건 없이. 형도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해, 준호야. 내가 너무 심했어. 가족들의 사과에 준호는 감격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건 동철을 가족으로 인정해준 것이었다. 이분이 동철 씨죠? 준호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준호가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준호를 잘 봐주세요. 동철은 감동했다.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받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날 저녁 모든 가족이 함께 치킨을 먹었다. 준호가 만든 치킨을. 와, 정말 맛있다. 내가 이런 걸 만들 수 있구나. 당연하죠. 몇 달 동안 연습했는걸요. 가족들의 칭찬에 준호는 뿌듯했다. 그런데 정말 회사 안 돌아올 거야? 네. 여기가 제 자리예요. 알겠어. 대신 가끔은 집에도 와. 네, 아버지. 그날 밤 오랜만에 진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하지만 준호에게 진짜 가족은 이제 동철이었다. 형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뭐가요? 저 때문에 복잡한 상황에 휘말렸는데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우리 가족이잖아요. 당연한 거죠. 동철의 말에 준호는 또다시 눈물이 났다. 네,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 6개월 후 강남역 근처의 번화한 거리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다. 준호네 치킨 마이너스 강남점. 프랜차이즈의 첫 번째 매장이었다. 오픈 첫날부터 줄이 길게 늘어섰다. 준호와 동철의 이야기를 안 사람들이 너도 나도 찾아왔다. 와, 진짜 맛있네요. 이게 그 유명한 치킨 마요덮밥인가요? 준호 씨는 언제 오세요?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개점 첫 주에 매출 목표를 200% 달성했다. 형님 믿어져요? 원래 가게에서 준호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했다. 당연하죠. 우리 맛이 얼마나 좋은데요. 동철은 이제 데일푸드의 운영 총괄이 되어 있었다. 정식 임원은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프랜차이즈 사업 전체를 책임지고 있었다. 2호점은 언제 열어요? 다음 달에 홍대점 오픈해요. 그리고 연말까지 10개 매장 목표로 하고 있어요. 와, 대박이네요. 준호는 여전히 원래 가게에서 일했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품질 관리를 담당했다. 그리고 가끔 다른 매장에 가서 직접 요리를 가르쳐주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가게 정리를 하고 있을 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대학교 동기였다. 준호야, 너 진짜 여기 있었구나. 민수야, 어떻게 여기까지? 뉴스 보고 찾아왔어. 진짜 대박이야. 민수는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그런데 진짜 후회 안 해? 데일그룹 상속권 포기하고. 전혀요. 오히려 이게 더 행복해요. 정말. 돈도 훨씬 적게 벌 텐데.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준호의 말에 민수는 신기한 표정을 지었다. 너 정말 변했다. 예전에는 돈과 지위에 관심 많았는데 그때는 진짜 제가 뭘 원하는지 몰랐어요. 이제는 알겠어요. 뭘 원하는데? 진짜 행복이요. 진짜 관계예요. 그때 동철이 배달을 마치고 돌아왔다. 형님, 수고하셨어요. 준호 씨 친구분이세요? 네, 대학교 동기예요. 동철과 민수가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준호는 뿌듯했다. 이런 자연스러운 관계들이 자신에게는 가장 소중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해. 너희 둘이 이렇게 가족같이 지내는 모습이. 민수의 말에 동철이 웃었다. 가족이죠. 진짜 가족이에요.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형제예요. 준호의 말에 민수는 부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도 그런 관계를 가져보고 싶다. 며칠 후 더 큰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던 것이다. 시청률이 15%를 넘었어요. 제작진이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했다. 정말이요? 네. 그리고 재방송 요청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 반응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일본과 중국에서 포맷 수출 문의가 왔어요. 준호는 믿기 어려웠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큰 관심을 받을 줄 몰랐다. 방송 후 가게 앞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구경꾼들이 아니라 진짜 응원하는 사람들이었다. 준호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회사 그만두고 진짜 하고 싶은 일 찾아볼게요. 진짜 멋있어요. 사람들의 격려에 준호는 큰 보람을 느꼈다. 연말이 되자 정말로 10개 매장이 오픈되었다. 모든 매장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었다. 형님, 우리 성공했네요. 성공이라. 글쎄요.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요. 동철은 여전히 겸손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내년에는 50개 매장까지 늘릴 계획이에요. 정말이요? 네. 그리고 해외 진출도 검토하고 있어요. 동철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단순한 치킨 가게 사장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변신한 것이었다. 형님, 변화가 많으시죠? 엄청나죠?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요? 준호 씨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무슨 후회가 있겠어요? 그날 저녁 연말 파티를 위해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준호의 가족, 동철의 친구들, 그리고 직원들까지. 올해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준호가 건배를 제의했다. 고생이 아니라 즐거웠어요. 모든 사람들이 웃으며 건배했다. 내년에는 더 큰 꿈을 이뤄봐요. 동철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다. 파티가 끝난 후 준호와 동철은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형님, 정말 감사해요. 뭐리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러게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인생이 바뀔 줄.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다. 형님, 우리 정말 제대로 살아보자는 약속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이제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둘이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더 큰 꿈,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계획들. 새해가 밝았을 때 준호와 동철은 가게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는 눈빛. 형, 우리 둘 다 제대로 살아보자. 준호의 말에 동철이 활짝 웃었다. 당연하지. 이제 진짜 시작이니까.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었다. 진짜 행복을 찾은 두 남자의 우정과 성공 스토리가. 3년 후 준호네 치킨은 전국 200개 매장을 운영하는 대형 프랜차이즈가 되었다. 해외에도 진출해서 일본과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었다. 준호는 여전히 원래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다. CEO가 되자는 제안을 여러 번 받았지만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 동철은 데일푸드의 전무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도 여전히 가끔 원래 가게에 와서 직접 치킨을 튀겼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었다. 진짜 행복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진정한 관계에서 나온다는 메시지와 함께